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전 시간과 이어서 음, 이 교감신경 수용체는 작용하지 않으면서 신경 수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대부분 디탈리스라는 이 약물로 표방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디곡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약물의 효과와 중독, 그러니까 흔히 역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치의 범위가 매우 좁아서 이 중독과 약물 효과라는 이 중간의 효과, 그 범위가 매우 좁아서 용량 조절을 실패하게 된다면 쉽게 이 중독 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독이라는 중독 치료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아예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약물 디탈 리스 중에 약물 디탈 리스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교감 신경 수용체를 흥분은 시키지 않고 이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 중에 또 하나인 암니론을 이제 언급을 할 건데요.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혈관이한 작용이 있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보게 되면 어떤 거 떠올려 주셔야 되느냐? 도부타민을 떠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작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심파출량의 증가,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암니론의 작용 효과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거는요, 교감신경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교감신경 차단제에 함께 투여되어도 약물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느냐, 신부전 환자, 지속적으로 이 심장의 기능적 문제,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음, 이 수축력이 있죠, 당연히.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라면 암리론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또한 이 심근 수축력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킨다. 그 말은 즉슨 관상동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심장의 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권장되지 않는 약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여의 적응 및 투여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부전을 치료할 때 투여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샘리식염수 투여할 때는 샘리식염수와 섞어서 투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심근 허혈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혈소판의 수면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의 2에서 3%는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암니론의 투여가 중단되면 이런 부작용은 당연히 이제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니론이 설파이트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 설파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제 이 설파이트에 이제 과민성 있는 환자에서는 투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혈관 확장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혈관 확장제는 뭐 대부분이 심장구조술에서 사용되는 것들은요, 뭐 압력 그 혈압을 조금 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는 조금 관상동맥에 조금 포커스를 주어서 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이 심근의 허혈을 예방하거나 혹은 심근의 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관 확장제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니트로프루시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 투여하면
즉시 효과가 발현되고 중지하면 수분 내 약물 효과가 중단된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투여하기 이상적인 약물이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죠. 이건 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동맥과 정맥을 모두 확장시키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는 동맥이 이완돼서 말초혈관장이 감소, 정막이 이완돼서 심장의 전부하가 감소. 자, 이 니토프로시드가 투여되는 경우에는 말초혈관 저항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심부전에서도 심박진을 증가시켜서 혈관 확장에 따른 혈압 강화를 일부 보상시킬 수 있다. 후발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심장의 산소량은 줄이지만 혈압 강화로 인해서 간성음료 관리압이 감소하므로 심근호혈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주의해서 투여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세혈관, 폐모세혈관 쇠기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부종 환자에서도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트로프로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말초혈관 지점 증가하는 모든 환자에게서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고혈압 뇌증, 그 다음에 고혈압 응급이나 뒤쪽에 나오겠죠. 고혈압 응급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동맥 방위 환자, 급성 좌우심부전이 발생한 환자에게도 후발을 감소시키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여 시 주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모두 이완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저혈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혈압을 조금 신경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근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근허혈을 도움받는 환자에서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니토프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난 후에 그 부산물로서 황산시한염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대사에 문제가 대사 장애가 있는 환자분이거나 혹은 신장 같은 곳에 이제 문제 배설과 관련된 거니까 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황산시안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 황산시안 독성 중독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사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 황산시험 황시안 황시안 산염의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대사에 관여하는 간과 배설에 관련되어 있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라면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니토프로시드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수액백에 수액줄부터 해가지고 이제 호일로 다 감싼 거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니트로프로시드도 이렇게 감싸야지만 되는 환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좀 더 많이 익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 뭐 둘 다 동일한 이야기고요. 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뭐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다 혐의시 되겠죠. 그래서 혐의 투여가 일상 그 환자분들도 대부분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환자분들에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환자 스스로 이 혀 밑에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투여하게 되면 말초혈관의 저항과 심근의 전발을 모두 감소시켜서 산소 요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근허혈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근허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많이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투여의 적응증에 심허혈이 발생한 모든 환자에게서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가 가능하겠다. 관상동맥의 확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외적으로도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우려성 심부종 환자 치료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MI가 걸리게 된다면 이 괴사가 네크로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네크로시스 된 환자 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치 풍선처럼 이 탄력 근육이 죽어버렸으니까, 근육은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경우 탄력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죽어버린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성이 감소해서 이렇게 마치 그 부분에 혈액이 그 심장, 아시다시피 심장이 내뿜는 압력은 매우 커다란데,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린, 탄력성이 없어진 죽어버린 심장 조직 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려성 심부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혐의투여 관련돼서 이제 쭉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무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연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알약 형태로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분무기 형태로 되어져 있는가, 혹은 연고 형태로 되어져 있는가,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정맥투여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맥투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 내 의료기관 내에서 도착하게 되면 실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설화투여나 혹은 분무투여나 혹은 연고를 바르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병원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처치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맥로 확보에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약물 그대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병원 의료기관에서 말고요. 뭐 그리고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뭐 전매 투여와 관련돼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용량, 그리고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냥 보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 투여시 주의사항 보시게 되면, 흉통을 주소로 내어놓은 환자에서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해서 흉통이 소실되었더라도 흉통의 원인이 반드시 심근 허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식도 역전증의 진행 같은 경우에는 뭐 협심증과 유사한 흉통을 유발하는데, 이게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있어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변 진단의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이 혐의투여로 흉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흉통의 원인인 질병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설화투여 한 다음에 혐의투여하고 난 후에도 이 환자의 그 병명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진단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로글리세린 또한 이 혈관 이완 작용이 있어서 저혈압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을 확인해가지고 수축기 혈압이 매우 떨어진 환자, 저혈압 환자에서는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당연히 투여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마지막 줄에 써져 있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겠죠. 처처혈압보다 약 10% 정도 감소한 수축기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점.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게 되면 혈압의 감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압, 뭐 우리가 흔히 120, 80이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120에 80의 이 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을 경우 뭐 10% 내니까 뭐 1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100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이트로글리세린에 의한 부작용,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약효가 너무 강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혈압을 나이트로글리세린 사용을 중단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은 다음에 교정한 다음에 뭐 다른 약물을 대체한다거나 뭐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뭐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베타기본 신경 차단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베타기본 신경 차단제를 투여하게 되면 박동수가 감소하게 되고 신근 수준도 감소하게 되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도 감소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혈압이 하강하게 된다라는 점. 그 외적으로도 이제 전기 전달로에 대한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섬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베타2 교감신경수용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기관지 천식이나 녹내장애 있는 환자에 투여할 수 없다는 이 내용들은 조금 여기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베타경화 신경차단제 투여의 적응점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베타경화 신경 차단제 투여하는 경우는 대부분 당연히 빈맥 혹은 심시성 빈맥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도체계 혹은 빠르게 뛰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심시성 빈맥에도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심시성 빈맥에서도 이 전도 전달 체계의 지연을 얘도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빈맥 환자에서 베타경화 신경 차단제가 쉽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재발성 심실빈맥, 뭐 심실세동, 심실산 빈맥 뭐 이런 것도 쭉 써져 있고 뭐 혈식등 환자에서는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베타경화 신경 차단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약물들을 보실 건데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프로프랄롤롤입니다. 프로프랄롤롤 같은 경우에는 베타1, 베타2 교감 신경수용체 모두 차단하기 때문에 이 빈맥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베타2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체도 차단하기 때문에 이 기관지 천식 환자나 혹은 만성 폐선 폐질환 환자, 녹내관이 있는 환자에서는 투여에서는 안 되겠죠. 베타2가 이제 대부분 기관지 확장과 관련돼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 확장하고 있는 환자에게 수축을 더하게 된다면 이 호흡과 관련된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라면 대부분 이거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메토프로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1 수용체만 선택하는 선택적 약물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테롤롤도 베타1 수용체 그리고 에스몰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베타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베타럴 같은 경우는 알파와 베타를 모두 차단하는 약물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작용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대부분의 작용이 베타경화 신경에 영향을 준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베타럴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타경화 신경 차단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타2 교감신경 차단제를 투여하게 된다면 천식 환자나 혹은 만성 폐선 환자에게서의 호흡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관지 전시 유발되면 기관지 확전제 투여를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베타경화 신경차단제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저혈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우리 몸 안의 순환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적절하지 못한 이 순환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저혈압 부작용,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이 저혈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뭐 우려성 신부전도 있는데, 요거는 우려성 신부전은 이제 앞서 MRI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신근 수축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이 들어오는 혈액량에 의해서 받는 압력에 의해서 신근 수축력이 적절하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신근 수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의 혈액량이 계속 심장 내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당연히 이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부피의 증가는 질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질량과 부피의 질량은 부피와 질량의 증가는 심장 내압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장 내압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압력에 비례해서 신근 수축률도 증가하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혈액량을 다 바깥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신근 수축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높아진 압력에 비해서 신근 수축력은 이 비례한 만큼 신근 수축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압력이 버티지 못하고 이게 볼록 다른 곳에 혈액을 저장해 놓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내에 이 혈액이 가득 차서 있는데, 원래는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있는 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방이든 심실이든. 대부분 심방은 뭐 수축하는 역할은 거의 없고요. 그냥 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심실이 대부분 배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심실 내에 이제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들어온 혈액량을 모두 다 바깥으로 보낼 만큼의 신근 수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타경화 신경 차단제가 들어오는 순간 신근 수축력의 저하로 인해서 이제 일부 혈액이 이제 다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남아 있는 혈액들이 조금씩 축적되게 되면 좀 더 많은 양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양은 계속 동일할 거고요. 계속 동일한 혈액량이 쌓이게 되게 되면, 남아 있게 되면 이 심실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압력이 높아진 만큼 신근의 수축력도 증가시키면 되는데, 뭐가 투여됐다고 그랬죠? 베타경화 신경차단제가 투여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근의 수축력은 저하되어서 이 압력에 비례해서 수축을 강하게 못하고 오히려 내부의 압력이 더 세지고, 신근의 수축력은 약화되어서 오히려 강하게 수축했을 때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볼록 튀어나오는 우려성 신부전이 생기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그냥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냥 서명이 생기면 아토피는 투여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을 미리 구비해내야 된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뇨제가 있는데요.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프로세마이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